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일제강점기와 전쟁, 가난과 산업화, 그리고 눈부신 기술 발전까지 격동의 세기를 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쌓인 것이 있습니다. 경험도 쌓였고, 인연도 쌓였고, 물건도 쌓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이룰수록, 많이 넓힐수록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20살 무렵에 나는 늘 부족했습니다. 집도 작았고, 돈도 없었고, 옷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채워 넣겠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책, 더 좋은 옷, 자식들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수로 평생을 일하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가정을 꾸렸고, 남들 보기엔 모자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세를 넘겨 살아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이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이 가벼웠던 그때가 더 또렷하게 빛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젊은 날에 우리는 체험이 곧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움이야말로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나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실에는 유리창도 제대로 없었고 학생들은 공책 대신 신문지 뒷면에 필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부족했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집은 넓어졌고 차는 좋아졌고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먼저 보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늘 바쁩니다. 더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졌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내 서재를 둘러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젊은 날엔 그 책들이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어가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다시 펼칠 책은 몇 권이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쌓아온 것의 무게가 때로는 삶을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더하는 시기요, 노년은 덜어내는 시기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본질을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실 습관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인간관계, 이미 필요 없는 물건,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역할들, 그것들이 쌓여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가? 105해를 살아보니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평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말을 나누고 저녁에 편안히 잠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가볍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삶보다 잘 정리된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실타래가 아무리 커도 엉켜 있으면 쓸모가 없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기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젊은 날의 방식대로 더 채우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숨을 고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창밖의 햇살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흘러가게 둡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놀라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의 방향이 더 많이였다면 노년의 방향은 더 깊게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105해를 살며 얻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나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자주 놀랍니다. 전화기 하나로 세상이 열리고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은행 업무도 보고 병원 예약도 하고 물건도 주문합니다. 젊은 시절 다이얼을 돌리던 검은 전화기를 처음 보았을 때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하루를 다 보내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평온함은 아닌 듯합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 지금은 50을 넘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차를 마시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회사 메신저는 밤에도 울리고 SNS를 보며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쉼없이 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통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50, 60대의 디지털 피로감 호소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술을 관리하느라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뇌는 본래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밭을 갈 때는 밭을 갈고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쉬는 시간에도 또 다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끊임없는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학회 준비, 원고 마감, 강의 자료 수정, 여러 통의 전화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던 날이었지요. 저녁이 되자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막상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분명 지나갔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날은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원고 한 편을 조용히 다듬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책상 위를 정리한 뒤 몇 시간 동안 오직 글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나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글을 완성했다. 그 뿌듯함은 오래 남았습니다. 복잡한 날은 빨리 지나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고 단순한 날은 천천히 흐르지만 깊이 남습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 넘게 살며 체득한 시간의 법칙입니다. 요즘 40,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입니다.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지원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세상의 요구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면 지금은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대입니다. 나는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영상을 동시에 틀어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채팅을 하고 또 다른 화면으로 게임을 하더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한 번에 하나씩 해도 충분하다. 그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할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노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늙고 마음이 고요하면 젊다.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하루가 선명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쫓기고 있다면 마흔이어도 이미 지쳐버린 노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복잡함은 단지 기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일상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끝났던 관계가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답을 해야 하는지 신경 쓰다 보면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이제 일부러 속도를 늦춥니다. 답장은 천천히 합니다. 모든 소식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 대부분의 일은 조금 늦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긴급한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오직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으면 음악만 듣고 차를 마시면 차의 향과 온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집중이었다는 사실을요. 나는 이제 하루를 단순하게 나누어 삽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보고 낮에는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두고 저녁에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내 안의 속도는 내가 정합니다. 105해를 살며 배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지면
마음이 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안도했고 집을 넓혀 이사하던 날에는 마치 인생이 한 단계 올라선 듯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묘한 역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까 두려운 것도 많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제법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재도 넓었고 손님방도 따로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늘었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 살던 시절에는 몰랐던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마음도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옷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옷장을 열어보니 양복이며 코트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출하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망설이고 더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반대로 젊은 날 양복 두 벌로 번갈아 입던 시절에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선택이 쉬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건들은 조용히 공간을 차지하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볼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스치고 그 작은 후회가 마음에 쌓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총량이 아니라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균형에서 온다는 말을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100이고 원하는 것도 100이면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50이고 원하는 것도 50이면 그 또한 충분합니다. 결국 문제는 양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요즘은 비교가 너무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여행, 남의 자녀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나는 100년 넘게 살며 단 한 번도 비교로 인해 행복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동기 중 한 사람은 젊은 시절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했지요. 그러나 그는 늘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쉬지 않고 확장했고 더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어느 날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마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잠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굴레입니다.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지만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여전히 책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잠깐의 기분인가? 일주일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40, 60대는 인생의 결실을 어느 정도 거둔 시기입니다.
자녀도 어느 정도 자랐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더 많이 쌓으려 하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잃고 관계를 희생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대가입니다. 노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드러낼수록 마음은 더 빛난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제 물건을 살 때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내보냅니다. 서재도 절반 가까이 정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읽어라.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남겨두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가벼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와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105해를 살며 배운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는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며 살았습니다. 강단에 서 있었으니 제자도 많았고 학회와 모임도 잦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명함이 두툼해질수록 든든했고 전화번호 수첩이 빽빽할수록 세상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겨 살아보니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55이 되던 해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자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격려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곧 회복하실 겁니다. 참 고마운 말들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수술 전날 밤 병실에 조용히 앉아있자니 곁에 남은 사람은 아내와 오래된 친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몇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넓어지기보다 깊어져야 합니다.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을 소진하기보다 진짜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이름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수백 명,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곧 관계는 아닙니다. 화면 속 좋아요는 손쉽게 눌러지지만 병실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시대의 변화라기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모임도 많아집니다. 동창회, 동호회, 각종 친목 모임.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고 싶어서 가는지 의무감 때문에 가는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나는 일흔을 넘기면서 몇몇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벼워진 일정 덕분에 나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더 자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일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참 묘한 말이지요. 사람을 줄이면 외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계속해서 간섭하고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려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나는 뒤에서 응원만 하마.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존중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순화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얕은 만남을 줄이면 깊은 만남이 살아납니다. 의무감이 사라지면 진심이 남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조건도 지위도 이해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준입니다. 105해를 살며 배운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명함의 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 횟수라는 것. 많이 아는 사람보다 깊이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곁에는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을 붙들고 있느라 정작 소중한 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또렷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나는 인생의 저녁을 살고 있습니다. 해가 길게 기울어지는 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105해를 지나오며 마지막으로 또렷해진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함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개를 끄덕여도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몇 해 전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물건 하나만 비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다시 보지 않을 책, 입지 않는 옷, 그렇게 조금씩 비워가니 집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숨이 깊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억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생각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거나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내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로 나는 일정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빼곡해야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어있는 날이 더 소중합니다. 아무 약속 없는 하루에 나는 햇살을 오래 바라보고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이 숨을 쉽니다. 혹시 가기 싫은 모임을 억지로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정중히 거절해 보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든 좋습니다.
여백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셋째, 정보를 줄이십시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낍니다. 세상 소식은 조금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우리의 하루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햇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처음 접하는 정보가 그날의 감정 상태를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로 시작한 날은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열 것인지. 넷째, 소비를 늦추십시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나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의 욕구는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뿐입니다. 충동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돈은 물론 마음의 파동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하루의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고 짧은 스트레칭을 하고 같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래된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통증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적다 보면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감사는 욕망을 낮추고 만족을 높입니다. 비교는 만족을 낮추고 욕망을 키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디지털 기기를 하루 1시간은 아예 꺼둡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옛 기억을 떠올리고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그저 숨을 고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은 날이 짧을수록 하루는 길게 살아라. 나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바쁘게 흘려보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렷하게 살면 그것이 모여 또렷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내려놓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갑자기 비우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잘 정돈된 삶,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빠른 속도가 아니라 고요한 호흡,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낸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선택들, 그것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자리, 그 단순한 공간 속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물건 하나, 약속 하나, 비교 하나, 그 작은 비움이 내일의 평온을 데려올 것입니다.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용기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